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북촌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씨 가문의 안주인인 박씨 부인은 곳간 열쇠를 손에 쥐고 평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문을 다스려온 여장부였다. 그녀의 눈매는 마치 매서운 겨울바람과 같아 집안 종들은 물론이고 며느리 홍주조차 그 앞에서는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했다. 박씨 부인은 매일 아침 쌀독을 직접 열어 한 홉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밥물 한 방울이 솥가에 흐르는 것조차 낭비라며 호통을 쳤다. 홍주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3년을 하루같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 지냈다. 명문가에서 시집온 몸이었으나 시댁의 엄격한 가법 아래 그녀의 고운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기색만 보여도 불호령을 내리며 안방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다. 홍주는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달빛에 비친 북쪽 하늘을 보며 멀리 떨어진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방에서 들려온 소식은 홍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극심한 가뭄에 이어 역병까지 창궐하여 고향 땅의 백성들이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다는 비보였다. 홍주의 친정 또한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소문에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홍주는 결심한 듯 시어머니의 방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차가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홍주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집안 살림을 팽개치고 어딜 가느냐며 핀잔을 주었다. 홍주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부모님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통곡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마지못한 듯 며칠 뒤에 떠날 채비를 하라고 명령하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떠나기 전날 밤, 홍주는 시어머니가 무언가 귀한 곡식이나 은전이라도 챙겨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이 그녀 앞에 내놓은 것은 행구정물이 흐르는 낡은 옹기 항아리 하나뿐이었다. 항아리 입구는 검은 타르로 굳게 밀봉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홍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빛냈으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이것은 우리 집 부엌 아궁이에서 3년 동안 모은 채인이라. 박씨 부인은 무심하게 먼지를 털어내며 며느리에게 옹기를 건넸다. 친정집 사방에 이 재를 뿌려 애군을 쫓고 부정함을 씻어내라며 덧붙였다. 길을 가는 동안 절대 이 봉인을 뜯어서는 안 되며 만약 제한 줌이라도 쏟는 날에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홍주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으나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홍주는 옹기를 등에 지고 대문을 나서며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비단 옷 한 벌은커녕 쓰레기나 다름없는 재를 한 항아리 가득 채워 보내는 시어머니의 신보가 원망스러웠다. 지나가는 종들이 며느리가 재를 지고 간다며 비웃는 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한 걸음씩 북쪽을 향해 발을 내디뎠으나 가슴 속에는 응어리진 한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옹기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홍주의 어깨를 짓눌러 왔고 그 무게만큼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깊어졌다. 하지만 홍주는 죽어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굴욕을 견디기로 마음먹고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항아리 틈새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배어나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상징하는 냄새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길을 재촉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마당을 위협하듯 겨누고 있었다. 김씨 가문의 안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하인들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종종 걸음을 쳤다. 홍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바닥처럼 그녀의 마음도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다. 간밤에 꾼 흉몽이 머릿속을 맴돌아 빗자루를 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불길한 예감은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랑채 너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홍주의 귀를 잡아끌었다. 장터에 다녀온 하인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쑥덕거리고 있었다. 홍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들의 이야기 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북쪽 지방에 끔찍한 역병이 돌아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는 소식이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흙을 파먹다 죽어가고 있으며 시신을 수습할 사람조차 없어 들판에 방치되어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홍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 핏기가 사라졌다. 북쪽이라면 바로 홍주의 친정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고 쥐고 있던 빗자루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인들이 놀라 홍주를 부축하려 했으나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의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가뜩이나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잊기 힘들다는 편지를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역병이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홍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박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고 무뚝뚝했다. 홍주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장부 책장만 넘길 뿐이었다. 방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담뱃불 소리만이 그 고요를 찢고 있었다. 홍주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이마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머니 북쪽에 역병이 돌고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홍주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친정 부모님의 생사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소식이라도 알 수 있게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양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박씨 부인의 곰방대 연기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도 더 무겁고 무섭게 홍주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출가 외인이라 했다. 이미 김씨 가문의 귀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어찌 친정 타령이냐. 내 집 곳간의 쌀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한 톨의 쌀알도 헛되이 쓸 수 없거늘 역병이 도는 곳에 쌀을 버리란 말이냐. 박씨 부인의 말에는 한치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다. 홍주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은 굳게 닫힌 곳간 문처럼 단호했다. 홍주는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내치며 애원했다. 쌀을 주시기 어렵다면 잠시 다녀올 수 있게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눈으로 확인만이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눈물 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덮었다. 역병이 창궐하는 곳에 제 발로 들어가겠다니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병을 옮겨와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썩 물러가거라. 그녀의 호통은 안방을 뒤흔들었다. 홍주는 쫓겨나듯 안방을 나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이라도 팔아보려 했으나 이미 시어머니가 모두 거두어간 뒤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부엌대기처럼 일하며 남은 누룽지를 긁어 모으는 것뿐이었다. 김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박씨 부인은 은밀히 곳간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무거운 자물쇠를 열었다. 곳간 안에는 쌀가마니와 갖가지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곡식들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녀도 며느리의 친정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쌀을 내어준들 도적대의 표적이 될 뿐이고 며느리를 보냈다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곳간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랫동안 아궁이에서 모아둔 재를 담아둔 것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쓸모없는 재였으나 그녀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난세의 금은 보화는 목숨을 재촉하는 칼날이 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는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며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을 냉정함으로 포장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홍주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밥그릇에 담긴 하얀 쌀밥이 마치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탓한 눈을 곁눈질로 살피며 혀를 찼다. 밥 먹는 꼴을 보니 복이 달아나게 생겼구나. 그따위 정신으로 무슨 집안 살림을 하겠느냐.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거라. 갑작스러운 축객령에 홍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제는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꾼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 꼴이 보기 싫어 내보내는 것이니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아궁이 재나 한 항아리 가져가거라.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마당 구석에 있는 검은 옹기를 대령하게 했다. 홍주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쌀 한 줌도 아니고 재를 가져가라니 이는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었다. 하인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홍주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법이었다. 홍주는 방으로 돌아와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버섯만을 보찜에 쌌다. 화려했던 혼수품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행색만이 남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3년 전 꽃가마를 타고 들어올 때에 부푼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는 제 항아리를 짊어진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가슴속을 까맣게 태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당에 나서니 묵직한 옹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 하나가 옹기를 들어 홍주의 등 뒤에 묶어주었다. 억소리가 날 정도로 무거운 무게가 어깨를 파고들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그 옹기의 봉인을 절대 뜯지 마라. 애군을 막는 죄인이 가는 길에 흘리면 내 친정에 화가 미칠 것이다. 홍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대문 밖을 나서자 차가운 북풍이 홍주의 뺨을 때렸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홍주는 무거운 옹기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벗어났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랐다. 부잣집 며느리가 죄를 지고 쫓겨난다며 혀를 차는 소리들이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홍주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옹기의 무게 때문에 손을 들어 올릴 수도 없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인적은 끊기고 황량한 들판이 펼쳐졌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기세였다. 홍주는 잠시 멈춰 서서 거친 숨을 골랐다. 등 뒤에 옹기가 마치 시어머니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옹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따위 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저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심술에 불과했다. 하지만 친정의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아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길은 점점 험해지고 홍주의 발은 물집이 잡혀 쓰라려왔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주머니에는 먹을 것이라곤 말라 비틀어진 대추 몇 알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떠나는 며느리에게 주먹밥 하나 챙겨주지 않았다. 홍주는 개울가에 엎드려 차가운 물로 배를 채우며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거지꼴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물속에 비친 자신을 향해 물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초를 겪는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주위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홍주는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 밤을 넘길 곳을 찾아야만 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낡은 성황당이나 폐가라도 좋으니 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 옹기가 덜그럭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거친 사내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횃불을 든 무리들이 길을 막아서며 흉흉한 눈빛으로 홍주를 노려보았다. 산적들이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산적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홍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다. 홍주는 보찜과 등 뒤에 옹기를 꽉 움켜쥐었다. 빼앗길 것이라곤 낡은 옷과 재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다. 산적들의 거친 숨소리가 홍주의 귓가를 맴돌았다. 횃불의 불길이 일렁이며 사내들의 흉악한 얼굴을 비추었다. 홍주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등 뒤에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두목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홍주는 보찜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으나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다.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니까. 두목이 으르렁거리며 홍주의 보찜을 낚아챘다. 낡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보찜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기워 입은 저고리와 달아빠진 버선 몇 켤레뿐이었다. 산적들은 보찜 내용물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부잣집 며느리라더니 거지나 다름없군. 돈 될 만한 것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두목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여 바닥에 침을 캠뱉었다. 그때 두목의 시선이 홍주의 등 뒤에 매달린 검은 옹기에 꽂혔다. 묵직해 보이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저건 무엇이냐?
술단지냐, 아니면 꿀단지냐. 두목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다. 홍주는 옹기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저 아궁이 제일 뿐입니다.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목은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쟤를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다닐 리가 없다며 홍주를 거칠게 밀쳐냈다. 홍주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두목은 옹기를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감에 두목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내 눈은 속이지 못해. 이 안에 금괴라도 숨겨둔 게지. 산적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두목 주위로 몰려들었다. 홍주는 안타까움에 소리치려 했으나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했던 봉인을 뜯지 말라는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두목은 칼끝으로 옹기 입구에 발라진 타르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단단하게 굳은 타르가 떨어져 나가고 옹기의 뚜껑이 조금씩 흔들렸다. 두목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칼자루로 뚜껑을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튕겨나갔다. 그 순간 옹기 안에서 억눌려 있던 검은 가루가 화산재처럼 뿜어져 나왔다. 매캐한 연기와 미세한 입자들이 산적들의 얼굴을 덮쳤다.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옹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으나 간신히 붙잡았다. 콜록콜록 산적들은 기침을 해대며 눈을 비볐다. 검은 재가 콧속과 입안으로 파고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횃불 아래로 피어오르는 희뿌연 먼지 구름이 그들을 감쌌다. 이게 뭐야? 진짜 재잖아. 두목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옹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기대했던 금이나 은은 보이지 않고 시커먼 숫덩이와 잿가루만 가득했다. 그는 허탈함과 분노에 휩싸여 옹기를 흔들었다. H. 재수옴 붙었네. 부하 하나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다. 형님, 이거 사람 뼈 태운 재 아닙니까? 귀신 붙겠습니다. 그 말에 산적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뼈에 손을 대면 악귀가 붙는다고 믿었다. 두목은 황급히 옹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에 묻은 검은 가루를 털어내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미친 여자가 송장을 들고 다니는구나. 어서 가자. 재수 없는 꼴 보기 전에. 산적들은 홍주를 힐끔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보찜에 있던 낡은 옷가지조차 건드리지 않고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다. 홍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옹기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제 항아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만약 쌀이나 돈이 있었다면 그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옹기를 다시 묶었다. 타르가 벗겨진 틈으로 검은 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옷자락을 찢어 옹기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과연 시어머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홍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보찜을 다시 꾸렸다. 바닥에 흩어진 버선 한 짝까지 소중히 챙겼다. 밤이 깊어지자 한기는 더욱 매서워졌다. 홍주는 산적들이 사라진 방향과 반대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옹기의 무게가 그녀를 지탱해 주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처음 집을 나설 때보다 옹기가 덜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 오히려 등 뒤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옹기를 마치 어린아이 업듯 고쳐맸다. 산길을 내려오니 조그만 폐가가 보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벽은 바람을 막아줄 만했다. 홍주는 그곳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배고픔과 추위가 밀려왔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녀는 옹기를 품에 안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말없이 옹기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 홍주는 눈물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다. 다음 날 아침, 홍주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밤새 내린 서리가 폐가 주변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그녀는 옹기를 확인했다. 다행히 깨진 곳은 없었지만 뚜껑 틈새로 검은 가루가 묻어나 있었다. 홍주는 손가락으로 가루를 찍어 보았다. 단순한 재라고 하기에는 뭔가 입자가 곱고 묵직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의심할 여력이 없었다. 어서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다시 길을 나선 홍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꾀죄죄한 몰골의 홍주를 보며 혀를 찼다. 젊은 여자가 웬 흉물스러운 단지를 지고 다니느냐며 수군거렸다. 개구쟁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오기도 했다. 홍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다. 어제 겪은 일 덕분인지 사람들의 비웃음쯤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뛰어놀던 개울가와 뒷산의 모양새가 어렴풋이 기억났다. 고향이 가까워진 것이다. 홍주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부모님은 무사하실까? 집은 그대로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고갯마루를 넘었다. 고갯마루 아래로 펼쳐진 고향 마을의 풍경은 처참했다. 드문드문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너져 내리거나 불에 탄 흔적이 역력했다. 흉년과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길가에는 뼈만 앙상한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홍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부모님이 계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옹기가 등에서 덜컹거렸지만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멀리 낯익은 초가집이 보였다. 지붕은 썩어 내려앉았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만 분명 그녀가 나고 자란 집이었다. 홍주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홍주는 목이 터져라 불렀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방문을 열어젖혔다. 어두컴컴한 방, 안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썩은 냄새와 약초 냄새가 진동을 했다. 홍주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뼈만 남아 앙상한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홍주가 손을 잡자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살아계셨다. 그녀는 안도감에 오열하며 부모님을 흔들었다.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홍주를 알아보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홍주냐, 내 딸 홍주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홍주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력조차 없는지 눈만 껌뻑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듯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홍주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찾았으나 물동이는 말라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 우물로 뛰어가 두레박을 던졌다. 흙탕물이 섞인 물이라도 길어와야 했다. 물을 떠와 부모님의 입을 죽이자 그제야 그들의 얼굴에 아주 조금 생기가 돌았다. 홍주는 부모님에게 물을 먹인 뒤 부엌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먼지와 쥐똥뿐, 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찬장 문짝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뒤주 바닥은 긁힌 자국만 선명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자라난 잡초라도 뜯어 죽을 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명색이 한양 김씨 가문의 며느리였던 자신이 풀뿌리를 캐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지만 지금은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호미 대신 깨진 기와장을 들고 마당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웃집 할멈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다. 할멈은 홍주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끝내새 혀를 찼다.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구먼. 시댁에서 쫓겨나기라도 한 게냐. 할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홍주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할멈은 짐짓 위로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너희 부모님이 며칠째 굶고 계신데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 시댁에서 쌀이라도 좀 챙겨왔느냐. 홍주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등 뒤에 놓인 검은 옹기가 마치 죄인 꼬리표처럼 느껴졌다. 쌀은커녕 재를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했다. 할멈은 대답 없는 홍주를 보며 콧방귀를 퀴고는 사라졌다. 홍주는 뜯어낸 풀뿌리를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택감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녀는 마당에 널브러진 썩은 나무 토막들을 주워 모았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 눈을 찔렀다. 눈물인지 연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물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솥 안에서 풀죽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비정한 얼굴을 떠올렸다. 죽이 다 끓자 홍주는 깨진 사기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신음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힘없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홍주는 어머니에게 죽 그릇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들이켰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그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는 홍주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홍주에게 머물렀다. 홍주야, 내가 정말 온 것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홍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았다. 예, 아버지. 불효자식이 이제야 왔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네가 왔으니 이제 살았다. 사부인께서 쌀이라도 좀 보내주셨느냐? 아버지의 질문에 홍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대답 없는 딸을 보며 재차 물었다.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터. 뭐 좀 가져왔느냐? 이 애비가 배가 고파 눈이 멀 지경이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홍주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홍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쌀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쌀이 없다고 천석군 부자라는 김진사 댁에서 며느리가 친정에 오는데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홍주는 구석에 놓아둔 검은 옹기를 가리켰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번뜩이며 옹기를 바라보았다. 저게 무엇이냐? 귀한 장이라도 담아왔느냐? 아니면 꿀단지냐?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옹기 쪽으로 기어갔다. 홍주는 아버지의 기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것은 아궁이 재입니다. 뭐라? 제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가 지금 재라고 했느냐? 홍주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서 애군을 막는다고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옹기 뚜껑을 열어 젖혔다. 검은 재가 훅 하고 날리자 아버지는 기침을 토해냈다. 이런 천하에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내 딸을 3년이나 부려먹고 친정이 굶어 죽어간다는데 쟤를 보내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냐.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홍주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이런 것을 받아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홍주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제가 못난 탓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굶주림과 모욕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옹기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저 흉물스러운 것을 당장 내다 버려라. 내 눈앞에서 치워. 아버지는 옹기를 발로 걷어찼다. 옹기가 대구르르 구르며 검은 채를 토해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 채가 날려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어머니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홍주는 옹기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신 물건입니다. 홍주가 옹기를 끌어안자 아버지는 더욱 격분했다. 그따위 늙은이 말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보는 집구석. 물건이다. 당장 깨부수어라. 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도끼를 가져오라며 소리쳤다. 홍주는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안에는 어머니의 뜻이 있을 겁니다. 홍주의 말에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었다. 뜻? 무슨 뜻?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는 뜻이지. 아버지는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3년간 금지옥엽 키운 딸을 보낸 대가가 고작 제 한 줌이라니.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소란스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 너머로 구경을 왔다. 저 집딸이 시댁에서 재를 받아왔대. 아이고, 세상의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럴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홍주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다. 홍주는 차라리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었다. 아버지의 분노와 마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나갔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듯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들었다. 내 오늘 저 흉물을 박살내고 김진사 댁으로 쳐들어가리라. 아버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돌덩이가 홍주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홍주는 옹기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다. 아버지, 제발요. 비켜라. 아버지는 홍주를 밀쳐내고 돌덩이를 높이 쳐들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이따위 모욕을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다 같이 죽자.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돌덩이를 내리찍었다. 홍주의 비명소리와 함께 둔탁한 파여름이 방 안을 울렸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아닌 퍽하는 소리가 났다. 옹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 재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었다. 방 안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홍주는 콜록거리며 눈을 떴다. 깨진 옹기 조각 사이로 검은 덩어리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단순한 숫덩이처럼 보였으나 무언가 이상했다. 아버지가 내리친 돌에 맞아 덩어리 하나의 겉면이 깨져 있었다. 그 틈새로 황금빛이 번쩍였다. 홍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재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흙과 숯을 뭉쳐 만든 공이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검은 껍질이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순도 높은 황금이었다. 방 안으로 스며든 햇살을 받아 황금은 눈부시게 빛났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뚝 그쳤다. 이게 무엇이냐?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검은 덩어리들은 하나가 아니었다. 좋기 수십 개는 되어 보였다. 홍주는 서둘러 다른 덩어리들을 주워 껍질을 벗겨 보았다. 어떤 것에서는 은덩이가 나왔고 어떤 것에서는 귀한 인삼과 약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 속에서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방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깨진 옹기 조각 사이로 흩어진 황금과 은덩이들이 초라한 방구석을 비현실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홍주의 아버지는 손에 든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릴 듯 덜덜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터져 나오던 고함과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외감과 당혹감이 채웠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차가운 잿가루의 감촉과 묵직한 황금의 무게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다. 꼬깃꼬깃 접힌 한지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필체가 선명했다. 평소에 그녀처럼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체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급하게 쓴 듯한 흔적도 엿보였다. 홍주는 침을 꼴깍 삼키고 편지를 펼쳤다. 종이에서 은은한 먹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맡았던 익숙한 향기였다. 아가 홍주야. 편지의 첫 구절을 읽자마자 홍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호칭이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늘 이 아이 혹은 너라고만 불렀었다. 홍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무사히 친정에 도착했다는 뜻이겠구나. 부디 오는 길에 별일 없었기를 바란다. 박씨 부인의 글은 담담하게 이어졌다. 나는 네가 떠나기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북녘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어찌 며느리를 사지로 보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곳 한양 인심도 예전 같지 않고 도적들이 들끓어 너를 이곳에 두는 것도 안전하지 않았다. 차라리 고향 부모님 곁이 낫겠다 싶어 모진 말을 하여 너를 내쳤으니 이 시어미를 용서해 다오. 홍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매몰찬 말들이 모두 연기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편지는 계속해서 제 항아리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쌀가마니를 들려보냈다면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도적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난세에는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장 천한 것을 들려보내기로 했다. 아궁이 재는 누구도 탐내지 않는 물건이니 너의 목숨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라 믿었다. 혹여 도적을 만나더라도 재수 없는 물건이라 여겨 피할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호신부적은 없을 것이다. 홍주는 산적들이 재를 보고 기겁하며 달아나던 모습을 떠올렸다. 시어머니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던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옹기 속의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옹기 밑바닥에 숨긴 것은 내 평생 모은 비상금이다. 겉을 진흙과 수치로 감싸 볼품없는 덩어리로 만들었으니 누구도 귀한 것인 줄 모를 게다. 이것으로 당장 끼니를 해결하고 병든 사돈어른의 약을 지어드려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논밭을 다시 사서 집안을 일으키거라. 홍주의 아버지는 편지 내용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사부인, 이 못난 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귀인을 몰라보고 욕을 했으니 벼락을 맞아도 쌉니다.
아버지는 옹기 파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쳤다. 어머니 또한 눈물을 흘리며 홍주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너희 시어머니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시다. 며느리 친정까지 이토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 꿈에도 몰랐구나. 어머니는 깨진 황금 덩어리들을 소중히 모으며 감격해했다. 방 안 가득 퍼진 제 냄새가 이제는 구수한 밥 냄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홍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내려 갔다. 아가, 내가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 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 내색은 안 했지만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었다. 부디 몸 조심하고 부모님 잘 모시거라. 그리고 세상이 잠잠해지거든. 그때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편지는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로 끝을 맺고 있었다. 홍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3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미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죄송함과 그리움이 차올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칠까봐 자신의 진심마저 꽁꽁 숨긴 채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홍주는 북쪽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절망적이던 공기는 희망으로 가득 찼고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아버지는 서둘러 황금 덩어리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이웃 마을 장터에 가서 쌀과 고기를 사오겠다며 비틀거리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비록 옹기는 깨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온전히 전해졌다. 홍주는 깨진 옹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비록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옹기 조각을 깨끗한 천에 싸서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고. 시어머니가 지켜준 목숨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다시 일어서리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홍주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얀 쌀밥과 고깃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졌다. 이웃 사람들은 홍준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기웃거렸지만 누구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들의 궁금증을 더할 뿐이었다. 홍주는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떠드리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제정신이 든 듯 말했다. 홍주야, 내가 사부인께 큰 실수를 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 쪽을 향해 사죄의 제를 올려야겠다. 그리고 이 돈으로 약재를 구해 너희 시어머니 건강을 비는 불공도 드려야지.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짐했다. 홍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자 홍주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늘에 떠있는 달이 마치 시어머니의 둥근 얼굴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슴 속에 품은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글자 하나하나에 시어머니의 숨결이 배어 있는 것 같았다. 홍주는 편지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홍주는 알지 못했다. 한양의 김씨 가문에 닥쳐온 먹구름을 시어머니가 그녀를 급하게 떠나보낸 진짜 이유가 단지 도적 때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북쪽 하늘 아래에서 홍주가 희망을 노래하는 동안 남쪽 하늘 아래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잉태되고 있었다. 바람결에 실려온 잿가루가 홍주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겨울이 지나고 북녘 땅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홍주의 지극정성과
시어머니가 남겨준 금전 덕분에 부모님은 기력을 되찾았다. 무너져 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했고 마당에는 닭들이 한가로이 논일었다. 마을 사람들은 홍준의 집안이 조상님의 음덕으로 다시 일어섰다며 부러워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러나 홍주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듯했다. 밤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했다. 편지에 적혀있던 세상이 잠잠해지면 다시 보자던 약속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한양으로 인편을 몇 번이나 띄워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흉흉한 소문만이 바람결에 실려올 뿐 김진사댁의 소식은 묘연했다. 홍주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으나 가슴 속의 멍울은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다. 한양에서 물건을 떼어 파는 보부상들이 들어온 것이다. 홍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달려나갔다. 혹시라도 시댁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장터에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보부상들은 한양의 소식을 전하느라 침을 튀겼다. 홍주는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짐을 풀고 있는 늙은 보부상에게 다가갔다. 여보시오, 혹시 한양 북촌 소식을 아시는지요? 홍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보부상은 곰방대를 물고 홍주를 힐끔 쳐다보았다. 북촌이라니 양반님들 사는 동네 말인가? 거긴 왜 묻는가? 보부상의 심드렁한 태도에 홍주는 품에서 엽전 몇 함을 꺼내 쥐어주었다. 북촌 김진사 댁 며느리입니다. 친정에 와 있는 동안 시댁 소식이 끊겨 답답하여 그럽니다. 제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사 댁 보부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홍주를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다. 친친 자네가 그 집 며느리였구먼. 아직 소식을 못 들었는가? 보부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홍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어머님께 변고라도 생기셨습니까? 홍주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보부상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지난 겨울 한양에 난리가 났었지. 흉년이 계속되자 성난 민심이 들끓었고 조정에서는 희생양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지. 그때 김진사댁이 타깃이 되었네.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백성들을 굶겨 죽인다는 투서가 들어갔다는 구먼. 관군들이 들이닥쳐 곡간을 털고 가솔들을 모두 잡아들였지.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네. 홍주는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쌀 한 톡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백성을 굶겨 죽이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홍주는 부정하고 싶었으나 보부상의 표정은 진지했다. 억울한 누명이지.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김진사댁이 평소에 깐깐하게 굴어 벼르던 벼슬아치들이 흉년을 핑계로 재산을 가로챈 것이야. 안주인이신 박씨 부인께서 끝까지 저항하시다 옥에 갇히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옥에요. 어머님이 옥에 갇히셨단 말입니까? 홍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은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집안에 닥칠 화를 예견하고 며느리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모진 척 연극을 하신 것이다. 낡은 재 항아리와 금덩이, 그리고 마지막 편지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를 향한 필사적인 보호였음을 깨닫자 홍주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보부상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지금 김진사댁은 패가나 다름없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주인 없는 집에는 까마귀 떼만 날아든다더군. 박씨 부인은 옥사에서 병을 얻어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문도 있고 자네도 몸조심하게
역적의 집안 사람이라 하여 관아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 보부상은 자리를 뜨려다 홍주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홍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도 아버지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내가 편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동안 어머니는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구나. 홍주는 자신의 무심함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려왔다. 홍주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사부인께서 옥에 갇히시다니. 어머니는 홍주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우리가 받은 이 금덩이가 사부인의 피와 눈물이었구나. 내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서 탄원서라도 올려야겠다. 아버지는 흥분하여 외쳤으나 홍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여기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홍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눈물은 말라 있었고 그 자리에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가서 어머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만류했다. 위험하다. 역적의 며느리로 몰려 너까지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돈을 써서 사람을 보내자. 아니요.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진 옹기 조각을 꺼냈다. 검은 재가 묻어있는 옹기 조각을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가 오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만 홍주는 옹기 조각을 보찜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옹기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시어머니를 두고 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눈물로 배웅했다. 아버지는 쌈짓돈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했다. 몸 조심하거라. 그리고 꼭 사부인을 모시고 오너라. 홍주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찬바람처럼 느껴졌다. 한양까지는 꼬박 며칠을 걸어야 했다. 홍주는 이를 악물고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기다리세요, 어머니. 제가 갑니다. 길 위에서 홍주는 수많은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가 감옥에서 겪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었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양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중에 만난 사람들은 미친 여자라며 손가락질했지만 홍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며칠 후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였다. 홍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성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시어머니가 계신다. 성문 앞에는 검문이 삼엄했다. 역적의 잔당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홍주는 보찜을 고쳐매고 긴장된 표정으로 성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보찜 속에는 깨진 옹기 조각과 부모님이 챙겨준 돈주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이 들어있었다. 포졸 하나가 창을 겨누며 홍주를 막아섰다. 멈춰라. 어디서 오는 누구냐. 홍주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북쪽에서 온 안악입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포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찜을 뒤졌다. 보찜에서 깨진 옹기 조각이 나오자
포졸은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뭐냐?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거냐? 포졸이 비웃으며 옹기 조각을 바닥에 던지려 했다. 그때였다. 홍주가 다급하게 포졸의 팔을 잡았다. 안 됩니다. 그것은 제 목숨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홍주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포졸은 멈칫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놔라. 포졸이 소리쳤지만 홍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때 성문 안쪽에서 말을 탄 관리가 나타났다. 무슨 소란이냐? 우렁찬 목소리에 포졸들이 길을 간다. 관리는 말 위에서 홍주를 내려다보았다. 홍주는 고개를 들고 관리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김진사 댁을 자주 드나들던 시어머니와 안면이 있는 포도청 종사관이었다. 관리는 홍주를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자네는 김진사 댁 며느리가 아닌가? 홍주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나리 제발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십시오. 말 위에 앉은 종사관은 주위를 날카롭게 살폈다. 그는 홍주의 얼굴을 알아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표정을 굳히며 손짓했다. 따라오시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함께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홍주는 포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종사관의 말 뒤를 따라 성문 안쪽 골목으로 들어섰다.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이 멀어지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자 종사관은 말에서 내려 홍주를 마주 보았다. 자네가 어찌 이곳에 돌아왔단 말인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오다니 제정신인가? 종사관은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다. 홍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나리 어머님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종사관은 한숨을 내쉬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김진사 댁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네. 조정의 권력 다툼에 희생양이 되신 걸세. 종사관의 설명은 참담했다. 흉년이 계속되자 민심이 흉흉해졌고 조정의 간신들은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다. 그들은 김진사 댁이 쌀을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거짓 상소를 올렸고 왕은 진노하여 가문을 멸하라는 명을 내렸다. 박씨 부인은 가솔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진하여 옥에 갇혔다는 것이다. 홍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의 헌신이 또다시 가족을 살린 것이었다. 나리 어머님은 결백하십니다. 그분은 며느리인 저에게조차 죄를 주어 보낼 만큼 청렴하신 분입니다. 제발 저를 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증인이 되겠습니다. 홍주의 간곡한 부탁에 종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옥은 삼엄한 경비 속에 있네. 역적의 가족이 나타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네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걸세. 돌아가게. 그것이 시어머니의 뜻일세. 하지만 홍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을 굶고 발이 터지도록 걸어온 길이었다. 죽더라도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겠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깨진 옹기 조각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제 목숨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신 증거입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살릴 차례입니다. 종사관은 홍주의 눈빛에서 꺾이지 않는 결기를 보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자시 전옥서 뒷문으로 오게. 내 잠시 눈을 감아주겠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시각. 홍주는 숨소리를 죽이며 전옥서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약속 장소에 다다르자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쪽문이 열렸다. 옥졸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홍주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홍주는 옥졸의 안내를 받아
지하 감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살칸을 파고들었다. 저기요. 짧게 면회만 하고 나오시오. 옥졸이 가리킨 곳은 쇠창살로 막힌 좁은 방이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집단 위에 쓰러져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더러워진 죄수복, 천하를 호령하던 김진사, 댁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홍주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노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흐릿한 눈동자가 쇠창살 너머에 홍주를 향했다. 누구? 홍주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홍주는 쇠창살을 붙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저 홍주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뼈만 앙상한 손이 쇠창살 사이로 뻗어나와 홍주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 미련한 것사, 왜 돌아왔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리 모진 짓을 했거늘 제 발로 사지로 기어 들어오다니. 박씨 부인은 홍주를 타박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홍주에게는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홍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얼굴을 비볐다. 박씨 부인은 홍주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살이 좀 올랐구나. 친정 부모님은 무고하시더냐.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며느리의 안부를 먼저 묻는 시어머니였다. 홍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쌀도 사고 집도 고쳤습니다. 모두 어머니 은혜입니다. 홍주는 품에서 옹기 조각을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니가 주신 제 항아리 조각입니다. 이게 저를 살렸습니다. 산적도 막아주고 굶주림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깨진 조각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내 몫은 다한 것이다. 이제 어서 가거라. 여기 오래 있으면 너까지 화를 입는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홍주의 손을 밀어냈다. 안 갑니다. 어머니를 두고는 절대로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날있게 말씀드려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 홍주는 완강하게 버텼다.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조정의 일이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미 판결은 났다. 며칠 뒤면 나는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살아서 내 제사나 지내다오. 그것이 효도다. 어머니, 죽지 마세요. 제가 탄원서를 쓰고 궐 앞에 가서 징이라도 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어머니의 선행을 다합니다. 홍주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평온한 표정으로 홍주를 바라보았다. 인생은 뜬구름과 같다. 부귀영화도 한순간이요. 고난도 한순간이다. 나는 며느리, 너 하나 살렸으니 여한이 없다. 부디 친정 부모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옥졸이 다가와 재촉했다. 시간이 다 되었소. 어서 나오시오. 박씨 부인은 홍주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홍주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옥졸에게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쇠창살 너머로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홀로 남겨졌다. 전옥서를 나온 홍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잔인한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타올랐다. 종사관 나리를 다시 만나야겠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홍주는 종사관의 집으로 향했다. 밤이 깊었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강인함이 그녀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문지기가 막아섰으나 홍주는 꿇어앉아 나리가 나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새벽 이슬이 내려와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대문이 열리고 종사관이 나왔다. 그는 밤새 문 앞을 지킨 홍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네 아직도 안 갔는가? 독하구먼. 홍주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나리 어머님을 살릴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하고 싶습니다. 종사관은 홍주의 절박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나의 길이 있기는 하네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일세. 종사관의 말에 홍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옥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종사관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임금님께서 며칠 뒤 능행을 나가신다네. 그때 격쟁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면, 하지만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베일 수도 있네. 홍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격쟁. 임금의 행차기를 막고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직접 호소하는 것. 그것은 천민이나 하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양반과 며느리가 하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홍주에게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종사관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능행날 아침, 한양거리는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려는 백성들이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부끼고 취타대의 웅장한 음악 소리가 거리를 메웠다. 그러나 군중 속에 섞여 있는 홍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품속에는 시장에서 급히 구한 낡은 꽹과리 하나와 시어머니의 피눈물이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종사관이 알려준 길목은 행렬이 잠시 속도를 늦추는 곡선 구간이었다. 홍주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숨을 죽였다. 주위 사람들은 임금님을 본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였다. 저 멀리 황금색 용포를 입은 임금의 가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호위무사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압도되어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홍주 또한 바짝 엎드렸지만 꽹과리를 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지금이다. 가마가 그녀의 눈앞을 지나가는 순간 홍주는 벌떡 일어났다. 주위 사람들이 기겁하며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홍주는 뿌리치고 도로 한복판으로 뛰쳐나갔다. 멈추시오. 전하 억울합니다. 홍주의 외침과 함께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챙챙챙 맑은 하늘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소금이었다. 순식간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홍주를 애워쌌다. 네, 2년 감히 어가 앞을 막아서다니 죽고 싶으냐. 무사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홍주의 목을 겨누었다. 그러나 홍주는 꽹과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렸다. 제 시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김진사 댁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취타대의 음악 소리마저 뚫고 들어갔다. 소란이 커지자 임금의 가마가 멈춰섰다. 가마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냐? 호위 대장이 다급히 아뢰었다. 미친 여인이 행차를 방해하고 있사옵니다. 당장 끌어내어 차명에 처하겠나이다. 그러나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이 있다 들었다. 내 직접 듣겠다. 그 여인을 들라하라. 무사들은 홍주를 포박하여 가마 앞으로 끌고 갔다. 홍주는 땅에 머리를 터으며 엎드렸다. 전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으나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가마 문을 열고 홍주를 내려다 보았다. 네가 말하는 억울함이란 무엇이냐? 만약 거짓이라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할 것이다. 임금의 위엄에 홍주는 숨이 막혔으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소인은 역적으로 몰린 김진사, 댁 며느리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 시어머니가 흉년에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백성을 죽였다고 욕합니다. 하오나 그것은 모함입니다. 홍주는 품에서 깨진 옹기 조각과 편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어머님께서 저를 친정으로 내치실 때 주신 물건입니다. 내관이 물건을 받아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검은 재가 묻어있는 옹기 조각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홍주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아궁이 재이옵니다. 어머님은 도적대가 들끓는 험한 길에 며느리가 비단 옷을 입고 가면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여 재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것을 주어 목숨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홍주의 설명은 이어졌다. 탐욕스러운 자라면 어찌 며느리에게 재를 주어 보냈겠습니까? 그 안에는 금덩이가 숨겨져 있었으나 겉은 흉한 재로 위장하여 누구도 탐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편지에는 가문의 몰락을 예감하고 며느리만이라도 살리려는 어머님의 피 맺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임금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박씨 부인의 절절한 문장이 임금의 마음을 두드렸다. 백성을 굶겨 죽이려는 자가 어찌 며느리의 친정 식구를 걱정하여 몰래 곡식을 보내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단 말인가. 임금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편지를 다 읽은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진사 댁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분명하다. 임금의 말에 주위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전하, 하지만 이미 형조에서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한낱 안악내의 말만 믿고 국법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간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홍주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임금은 단호했다. 제 항아리에 담긴 지혜와 사랑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것이다.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이토록 깊은 정을 품은 여인이 어찌 백성을 해치겠느냐. 당장 형조 판서를 불러라.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만약 털끝만 치라도 조작된 흔적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홍주는 감격하여 오열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녀의 눈물이 땅을 적셨다. 임금은 홍주를 가엾게 여겨 명했다. 이 며느리의 효심이 갸륵하다. 옥에 갇힌 박씨 부인을 즉시 풀어주어 치료를 받게 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택연금에 처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호위무사들은 물러났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홍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궐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하늘이 도왔고 시어머니의 진심이 통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종사관도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홍주의 무모한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오후 전옥서의 문이 열리고 박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홍주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 살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재수사를 명하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 듯 홍주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가 해냈구나. 이 미련한 것이 기어이 해냈어. 두 여인의 재회에 옥졸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홍주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맛있는 죽 끓여 드릴게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등에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내 며느리 등짝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등 뒤에서 전해지는 시어머니의 체온에 홍주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김진사, 댁으로 돌아오는 길, 폐허가 된 집안 꼴은 처참했다. 하지만 홍주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잡초를 뽑고 먼지를 털어내면 다시 예전처럼 사람 사는 온기가 돌 것이다. 홍주는 시어머니를 안방 아랫목에 눕히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쌀독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며칠 뒤 형조의 재수사 결과 김진사 댁의 무고함이 밝혀졌다. 모함을 주도했던 관리들은 줄줄이 옥에 갇혔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임금은 홍주의 효심 얼치하여 효부 열녀비를 내리고 쌀과 비단을 하사했다. 사람들은 제 항아리의 기적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하지만 홍주에게 가장 큰 상은 시어머니의 미소였다. 건강을 되찾은 박씨 부인은 예전의 깐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하늘이 내려준 내 딸이다. 그 말 한마디에 홍주의 지난 3년의 서름은 눈 녹듯 사라졌다. 몇 해가 흘러 한양 북촌 김진사 댁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다. 폐허가 되었던 기와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예전의 위용을 되찾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찼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것은 집안의 공기였다. 서슬퍼런 냉기가 감돌던 안채에는 이제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하루를 보냈다. 예전의 표독스러운 눈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가에는 인자한 주름만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곁에는 늘 며느리 홍주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홍주는 시어머니의 수족이 되어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다. 두 사람의 모습은 고부간이라기보다는 마치 다정한 모녀지간 같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홍주는 마당 한가운데 심어놓은 매화나무 아래에 섰다. 그 나무 아래에는 깨진 옹기 조각들이 묻혀 있었다. 홍주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리고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던 그 제 항아리의 파편들이었다. 홍주는 매년 봄이면 이곳에 술을 한 잔 붓고 절을 올렸다. 비록 항아리는 깨졌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진심은 이 나무의 뿌리가 되어 김씨 가문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아가 거기서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느냐. 박씨 부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홍주를 불렀다. 홍주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매화꽃이 참 곱게 피었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가 매서웠는데도 용케 견뎌냈네요. 홍주의 말에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진 바람을 견뎌낸 꽃이라 향기가 더욱 짙은 법이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더냐. 박씨 부인은 홍주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에게 죄를 주어 보낸 것이다. 그 죄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지. 홍주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그때는 정말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죄가 황금보다 더 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한 봄 햇살처럼 마당에 퍼졌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홍주의 친정 부모님이 한양 구경을 온 것이다. 홍주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부모님을 맞이했다. 사돈어른,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씨 부인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사돈이 늙으니가 죄가 많아 고생만 시켜드렸구려. 홍주의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부인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섰고 제 딸이 효녀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집안 식구들은 사랑채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지난날의 아픔과 오해는 술잔 속에 녹아들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정만이 남았다. 밤이 깊어가고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다. 홍주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훈훈했다. 그녀는 매화나무 아래 묻힌 제 항아리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다. 쟤는 불이 꺼진 뒤에 남는 쓸모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쟤는 다시 불씨를 품어 살려내고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어 생명을 키워냅니다. 어머님은 제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셨습니다. 홍주는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배숙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홍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문을 열자 박씨 부인이 일어나 앉으며 미소 지었다. 잠이 오지 않아 너를 기다렸다. 이리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 다오. 홍주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배숙 향기와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김진사댁의 제 항아리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설이 되어 한양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차가운 재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홍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을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녀는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다. 북촌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